안녕하세요. 2014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 논술고사 해설을 맡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 소속되어 있는 김진애 교수라 합니다. 저희 학교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모의 논술고사 인문 예체능계와 그 사회계 두 계열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해설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모의 논술고사를 직접 쳐본 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문제지만 이렇게 본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가능하면 직접 한번 자기가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이 해설을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그 논술고사 문제지도 같이 놓고 보시면서 같이 해설을 들어주시면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 논술고사는 2014년부터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요. 이전에 해왔던 시험 방식과 유사한데 인문 예체능계와 사회계는 두 개에서 세 개의 문항, 각 그 계열별로요. 두세 개의 문항을 출제하기로 했고, 각 문항별로 기본 점수를 60점 정도 줍니다. 형식은 약 1,500에서 1,800자 사이에 답안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시간 동안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이런 건 뭐 잘 아실 거죠. 잘 아실 텐데 그 계열별로 나누어서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다루어 봄직한 주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고등학교에 있는 교과서를 모두 교과서 내에서만 출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고민해보고 다루어야 될 주제들, 그 범위들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전문적인 영역은 다루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 논술은 특별히 수식이나 도표 등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교과형 논술로 영어 지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집 단위에 따라서 문항별 배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인문 예체능계 같은 경우에 이전에는 3개 문항이 나왔었거든요. 논제가 3개였었는데 학생들에게 좀 더 글을 길게 써보는 그런 능력을 평가해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3문제에서 2문제로 분량을 문제 수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지문에 있는 요소들을 뽑아서 그것을 적절히 나열하는 방식을 좀 뛰어넘어서 지문이나 그 텍스트를 해석한 것을 다시 어떻게 자기의 언어로 바꾸어서 길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두 문항으로 문제 수가 줄어드니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꽤 긴 글, 약 1200자 정도의 글을 쓰도록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1200자 정도 글쓰기를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문 예체능계 모의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논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시문 가라에서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라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가에서 제기한 문제가 뭔지 그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문제를 극복할 방안을 나에서 마까지의 내용을 이용해서 논술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점을 보시면은 논제 1이 40점이고 논제 2가 60점이죠. 그래서 논제 1은 약 600자 정도 쓰는 거고 논제 2는 1200자라서 그 분량에 비례해서 배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출전은 이렇습니다. 가나다라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거는 그 책에 나오는 논문을 인용한 것도 있고 잡지에 나온 것도 있고요. 아니면 교과서 그 독서와 문법이라는 책에 한 부분을 따와서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으실 수는 없을 테고요. 주어지는 논제와 제시문의 내용을 얼마나 비판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해했느냐,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논리와 언어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논제 1의 출제의 그 개요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지문을 일단 여러분들이 다 읽은 걸로 일단은 그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셨다시피 제시문 가는 요즘 이제 그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특별히 정보를 검색하거나 필터링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기능들이 많이 그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예상컨대는 다양한 정보를 접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자기의 구미에 맞는, 자기의 성향에 일치하는 정보만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검색하고 읽어본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성향에 맞는 정보와 관계만을 선택하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매우 배타적으로 또는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회가 의견이 맞는 집단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사회적인 파편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글이고요.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부산에 있는 어느 공동주택 건설을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소개해주는 그런 기사이죠.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건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례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 14가구의 사람들이 개인의 공간도 자신의 취향과 구미에 맞도록 개인의 공간을 만들면서도 공동의 공간을 어떻게 또 합심해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찌 보면은 좀 우리 사회에서 좀 지향에 범직한 그런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 고유성,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소통이나 아니면 소통의 공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시문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제시문 가와는 조금 다른 취지에서 그 발언을 하고 있죠. 인터넷이 이렇게 개별화되고 파편화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그 성장시켜준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개인성.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으로서 그 건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개인성을 신장시켜 줌과 동시에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나의 의견을 어떻게 뭐 관철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 중에서 경청할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시민성, 공동체성, 이런 것을 동시에 신장시켜 준다. 그런 면에서 인터넷이 향후에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 두 개가 약간 어찌 보면 모순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개인, 그런 뜻이죠.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인터넷 시대를 전망하는 그런 글입니다. 제시문 라 같은 경우는 그 낯선 사람들, 인간은 이제 본성적으로 낯선 사람들과 뒤섞이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심, 그 특별히 또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거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낯선 이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렇게 낯선 사람들은 낯선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고 두려운 공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포의 대상, 낯선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던지고 그들과 그 교류하는 것보다는 동질적인 집단들로만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문 가랑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낯선 사람들과의 접촉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 이런 걸 해소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 특히 도시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제시문 가에서 라까지의 글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분류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의 첫 번째 논제 1은
분류를 해봐라 라고 하는 지문들이, 그러니까 논제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논제 1 같은 경우는 분류를 가와 라, 그러니까 인터넷이든 거주 공간이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파편화되고 고립되느냐, 관계를 동질적인 사람들로만 자기 관계를 맺고 이질적인 사람들은 배타적으로 적대하는 그런 양상을 지적하고 있고요. 반면에 나와 다는 공동주택 건설이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도리어 사회가 좀 더 다양화되고 공동체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두 개가 가라, 나다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말씀드리면, 뭐 우선은 그 분류를 할 때는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제시문은 원래 그 소재들은 다 다르잖아요. 공동주택이냐, 뭐 인터넷이냐, 뭐 아니면 도시인들이 이렇게 낯선 사람들을 그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뭐 그런 소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로 분류를 할 수 없는 거고, 그 소재, 다양한 소재 속에 흐르는 어떤 공통의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의 태도들을 기준으로 공통의 주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중심으로 분류를 하지 마시고 소재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만약에 소재를 중심으로 분류를 한다면 아마 가다, 나라 이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가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고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사는 공간에 대한 얘기니까 그런 걸로 이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생각에는 분류를 할 때는 그것의 그 저변에 흐르는 중요한 일반적인 어떤 공통의 주제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가 그 인터넷 공간이든 아니면 거주 공간이든 파편화시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그런 것을 주제로 삼은 글과 다양화, 다원화의 방향으로 주제를 삼은 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몇몇 학생들의 그 답안을 보니까 이렇게 그 답안에 이제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는, 특히 뭐 예들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예를 들면 제시문 나 같은 경우 협동조합이 있으면 협동조합에 뭐 부산의 어느 지역에서 뭐 1호집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주택을 만드는데 이렇게 매우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것들을 문장을 그대로 따온다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사례를 그 제시문을 요약하는 것으로서 그걸로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답안을 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답안은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자료에 보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제시문 나가 글이 꽤 이제 길잖아요. 그러면 나는 협동조합 방식의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 조합원의 개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적인 소통 및 공간을 동시에 확보한 예를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여러 한 10문장 넘는 그 글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자기 언어로 이렇게 바꾸어 쓰는, 패러그래프하는 그런 요약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제시문의 그 요약의 분량의 균형을 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분량이 600자잖아요. 그러면 600자면 제시문 하나당 길면 한 3문장 정도, 짧으면 한 문장, 조금 길게 이제 이어서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는 제시문에 대해서는 길게 하고 좀 요약이 안 된다 싶은 거는 짧게 하고 이렇게 균형을 안 맞추면은 좋은 요약 또는 분류라고 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 답안 사례를 보시면 뭐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특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한 90점 정도를 받은 답안인데 단락 구분이 잘 되어 있죠. 그렇죠? 예, 단락 구분이 잘 되어 있고 처음 이제 들어가는 말을 보면 제시문가에서라는 공통적으로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의 양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시문가라는 사회 구성원 간의 차이 배척에 따른 집단 극화에 대해서, 나다는
차이 인정을 통한 협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 제시문 전체에 대한 분류 기준과 그 다음에 실제로 분류를 하면 제시문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를 조금 이게 포괄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요약은 다음 단락을 나누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고요. 다음 예문은 이제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건데요. 일단은 이제 분류의 기준이 좀 다르죠. 분류의 기준이 가나와 다라 이렇게 나누었는데 설명을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학생 답안에 뭐 가나 다라 이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이 나누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 타당성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공동체적 생활과 개인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러면 가나는 어떤 점에서 공동체적이고 다라는 어떤 점에서 개인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진술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곧바로 가는 어떠한 내용이다, 나는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곧바로 요약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게 이제 읽는 입장에서는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답안이 됩니다. 예, 이거는 이제 분류 자체가 이제 가와 나라 그리고 다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데 제시문이 4개인데 4개를 3개로 분류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지나치게 세분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 뭐 이제 이 답안을 쓴 학생은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긴 했겠지만 모든 제시문들은 다 미세한 차이들을 다 갖고 있죠. 근데 그 미세한 차이들을 다 분류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그냥 4개 제시문은 그냥 4개 별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지나치게 분류를 한 그런 이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다음은 논제 2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논제 2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문 가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나머지 지문들을 바탕으로 이용해서 해결해 봐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파악 능력, 그 다음에 대안을 얼마나 잘 제시하느냐, 그리고 종합적 설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나 자기 논리에 맞춰서 독자, 뭐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가 제시하는 문제는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사회적인 파편화 현상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추상화시키면은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기술 때문에 모든 게 결정된다라는 기술 결정론적 입장을 저변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논제를 했는데 여기까지 도달한 친구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러나 이제 표면적으로는 인터넷 기술 발달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고립되고 자기 동질적인 사람들끼리만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파편화 현상이 이제 문제로서 제기된다면 극복 방안은 이제 나머지 지문에서 이제 찾아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가 제기하는 문제가 뭐냐 이런 걸 파악하시면 되고 조금 심층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잖아요. 기술이 모든 걸 결정한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인간의 심리나 아니면 문화 아니면 어떤 사회적 태도라고 하는 것이 모두 결정된다라고 하는 기술 결정론적인 입장이 있을 테고 반면에 사용자가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기술도 다르게 해석되고 이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회 구성론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뭐 다만 이런 두 개의 뭐 기술 결정론이냐 사회 구성론이냐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 또는 답안에 이걸 쓰느냐 뭐 못 쓰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도리어 뭐 안 써도 되는데 이제 저변엔 이런 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극복 방안을 찾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뭘 이용해서 뭘 해봐라고 했을 때 그 이용하는 것을 제시문 하나에 그러니까 제시문 뭐 만약에 다라고 하는 제시문이 있으면 제시문 다에서는 A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를 찾았으면 제시문 다는 쓸모가 없어. 제시문 라에서 또 하나 찾으면 이제 그것도 쓸모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서는 각 제시문에서
뽑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으로 다 뽑아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성과 공동체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퇴근 후에 밤에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얼마나 실천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면 소통이나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다 뽑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이제 뭐 다 볼 수 없으니까 제시문 라를 보면 믹서포비아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뒤섞임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극복 방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제 사회적인 파편화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하면, 라에서는 그러면 라가 이제 가랑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극복 방안은 찾을 게 없는 거지 않았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글을 읽어보면은 그 속에 믹서포비아, 그러니까 그 이질성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취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않는 것들이 뭐였냐면 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뒤집어서 극복하려면은, 이제 이런 사회적 파편화를 극복하려면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참여 활동에 동참하고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시문 라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이제 한 제시문 전체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더라도 그 부정적인 이야기에는 긍정적인 요소들도 있는 거니까, 그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주어진 과제는 극복 방안을 내는 거다. 그러면 최대한 모든 제시문에서 그 가능한 극복 방안들을 다 뽑아내 보는 거죠. 다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들을 정리해서 그거를 답안으로 구성하는 것이 좀 더 다른 친구들과 다른 목소리의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시문을 순서대로 이렇게 막 적지 마시고요. 글의 흐름 또는 완결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마를 두 번째 단락에 놓고 그 다음에 뭐 나와 다의 얘기를 그 다음에 배치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본인이 쓴 글의 통일성, 완결성,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그 제시문에서 뽑은 요소들을 이렇게 적절히 배치할 것이냐, 재구성할 거냐, 이런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1200자라서 뭐 예문을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여기 이제 요 답안이 뭐 90점 정도의 평가를 받은 건데요. 이 답안도 보시면 알겠지만 단락 구분이 잘 되어 있죠. 제가 뒤에 가서 다시 강조를 할 텐데 단락 구분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지금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잖아요. 4개의 단락이고, 첫 번째는 이제 제시문 가가 어떤 문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가지의 그 극복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둘레여서 7째 줄에 보면 먼저 제시문 나와 다처럼,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나와 다를, 나에서는 이랬어요, 다에서는 이랬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나와 다의 내용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 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뽑은 요소들, 극복 방안으로 하나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라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마가 얘기하는 것은 또 어떻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이야기들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답안을 써본 학생들이 좀 느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모의고사를 치면서 이 논제 2의 답안을 보니까 제시문 마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의 내용이 그 인터넷, 그러니까 사람들, 원래 CCTV나 이런 게 이제 국가나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개인을 감시하는 장치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 비리를 저지르는 어떤 어느 뭐 공무원이 있는데 경찰이 있는데 그거를 우연히 누가 찍어가지고 그걸 올림으로 해서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돼서 문제가 해결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시민에 의해서 정부를 반대로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많은 학생들이 그래서 시민들이 그러니까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을 잘 쓰도록 감시하는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시문 말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시해 준 거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CCTV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CCTV라고 하는 그것도 CCTV라고 하는 그것도 한쪽 방향으로만 이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의지나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흉기가 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아주 중요한 도구, 유익한 도구도 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이용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시문 가는 사회적인 파편화, 그러니까 자기끼리 모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처럼 사회가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터넷도 또는 사이버 공간도 다르게 좀 더 공동체적인 논의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로 쓰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답안의 차이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쓴 답안 아니면 뭐 예상했던 답안과 비교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건데요. 일단은 좀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게 뭐 농담 같은 진담인데 글씨를 또박또박 쓰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은 고사하고 무슨 글씨인지 판독이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쓰거나 아니 너무 흘려 쓴다거나 미읍인지 비읍인지 리을인지 뭐 니은인지 알아볼 수 없게 하면은 일단은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글씨를 못 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정성껏 이렇게 하나하나 또박또박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넘어가서 이제 사회계 모의 논술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계는 이제 논제가 3개였죠. 3개인데 첫 번째 논제는 인문예술계랑 인문예체능계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요약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제 2는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다라 마의 주장을 평가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논제 3은 수리 논술이죠. 많이 어려워하실 텐데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서 무상진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인 환자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몇 명 정도를 받아야지 그 병원이 유지되면서도 적정하게 그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서술해 봐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논제 1을 보시면은 앞서 이제 분류하고 요약하는 것이었잖아요. 아마 제시문 나가 이제 영어 지문이라서 그게 조금 이제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논제 1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제시문 나의 영어 지문이 뭐냐 이런 거 파악하는 것도 뭐 기본적으로 중요할 테고, 논제 1이 우리 묻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국가가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지출을 하게 되는데 복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 지출의 대상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의 문제이죠. 그죠? 지급 대상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거냐. 그래서 보편적으로 선정할 거냐 아니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줄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뽑아서 줄 거냐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보편주의적으로 줄 거냐 아니면 선별주의적으로 줄 거냐 그 두 문제를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별주의 얘기가 나오죠. 선별주의는 이제 가난하고 친척이 누구냐 재산이 어떠냐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목해서 지급 대상자를 제약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급 대상자를 그러니까 지급을 해주는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방식인데 나머지 그 지문을 보시면 나머지 지문에서는 그러니까 나와 라죠. 나 영어 지문과 마지막에 있는 라 지문을 보면 이거는 그냥 보편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최저의 뭐 생계비든 아니면 그 뭐 의료 그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는데 대신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그 보편주의 제도 내에서 조금 더 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영어 지문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편주의 제도 내에서의 뭐 그 타겟팅이라고 하는 거, 뭐 영어로 이제 번역을 뭐 표적이라고 해도 되고 표적화 아니면 선별 이런 그런 뭐 그것과 비슷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편주의 제도 내에서의 표적화 방식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고전적인 선별주의적 방식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거냐라고 하는 그 두 개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고자 해서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논제일을 답안을 작성하시려면 먼저 그러니까 사회급여나 서비스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문제다. 그걸 다루고 있고 그것을 그 기준으로 보면 가다 이제 선별주의죠. 그다음에 나라 보편주의 내에서의 표적화 선별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그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분해서 답한 그 학생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런 기준으로 이제 분류하고 요약한 그런 답안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그래서 가다는 복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나라는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 안에서 특정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한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는 이제 어차피 영어 지문이 있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주요한 뜻이 포함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똑같은 뜻이 포함되지만 용어를 얼마나 조금 추상적이고 적절한 걸 쓰느냐에 따라서 좀 평가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학생의 이제 그 답안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제 첫 번째 단락이 이렇게 되면 이제 뒷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요약하는 그런 걸로 될 수 있는 거죠. 예. 논제 2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논제 2는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입장을 통해서 다라마에 있는 것을 평가해봐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 나가 무엇이냐 이걸 뭐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제시문 나는 보편주의 제도 내에서의 표적화, 타겟팅이라고 하는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다라마를 다루어 봐야겠죠. 앞서 나와 비슷한 것이 논제 1에서 라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라였으니까 라는 나의 보편주의 제도 내에서의 표적화 원칙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일 테고 나머지 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이죠. 선별주의적이었죠. 그래서 다는 어떻게 비판할 거고 마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내용이 있을 테니까 마는 무엇인데 그거는 또 나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답안 작성 요령을 보시면은 두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제시문 나는 기존의 보편주의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안이 다 엉클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편주의 제도 내에서 표적화, 선별화 뭐 이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되면 나머지 세 개 지문에 대한 평가를 적절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지금 너무 그 뭐 아주 되게 집이 있고 아주 잘 사는 사람한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도리어 가난한데 자식이 뭐 어디 그 지방에 있지만 뭐 연락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선정 기준을 매우 강화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나의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 그러니까 예산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대상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는 입장으로는 그 영어로 나오는 이제 스티그마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낙인 효과가 있는 거죠. 아, 쟤는 저 사람은 가난해. 저 할아버지는 못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낙인 효과가 있는 거고, 정권 변화에 따라서 정권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 범위가 이제 넓혀졌다 좁혀졌다 하니까 이거는 좀 안정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라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료 일부를 사회보험료 자체를 못 내는 사람들한테는 지원까지 해주는 그런 보편주의 제도 내에서의 표적화, 그러니까 똑같은 사회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의 플러스에서 그러나 이거 마저 못 내는 분들한테는 플러스에서 추가로 지급해주자라고 하는 거니까 제10은 나의 취지와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제도 자체로 보면 매우 급진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을 하든 안 하든 시민이면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주자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급진적인데 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일정한 문제 제기할 요소들이 있다.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그 기본소득이 정말 뭐 막 아주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떵떵거리면서 자고 뭐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주 최저의 생계비 이 정도를 지급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 취약 집단에게는 그것만으로 살기에는 이제 인간다운 삶에 부족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본소득만으로 취약 집단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울 거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제도, 혜택 이런 것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성한 답안입니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시문 3번을 논제 3의 설명을 드리면 이제 수리 논술인데 이제 의료기관이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의 최대치를 조금 양보하면서 공공성을 얻어내는 확보하는 그런 이제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고 그러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비율로 그러니까 돈을 내는 일반인들과 돈을 내지 않는 무상 진료를 받는 사람들을 몇 명 받는 것이 좋고 그리고 그것의 최대 이익은 얼마냐 뭐 이런 걸 계산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수리 논술은 수학처럼 수식이 쭉 나오면 좋은데 이거는 말로 계속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말로 풀어 쓴 것들을 수학적 모형으로 얼마나 추상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이 들긴 하겠지만 제 지문을 읽으면서 요거를 수학화한다면 요 상황을 수학화한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지? 그런 것들을 해서 몇 가지의 뭐 함수 등식을 만들고 그거를 해결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논제 3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수리적 모형을 만들지 못하면 답을 못하는 거라서 어찌 보면 사회계열에서 논제 3 이 수리 논술이 매우 중요한 이제 뭐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 요령을 보시면 아마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함수가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계산식이 4개 정도가 나오고요. 그거 4개만 찾았다 그러면 뭐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그래프를 뭐 그릴 수 있다 이러면 뭐 완벽한 글인 거죠. 그러나 뭐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되고요. 그래서 이 답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일반인 환자 수를 X1이라고 하고 무상진료 대상자의 수를 X2라고 해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다른 기호로 표시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식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그 논제를 보면 일반인 환자 수는 한 명이 오시면 그 진료비가 1인당 5만 원이었었잖아요. 대신 무상진료 대상자는 한 명당 국가에서 3만 원씩을 보조를 해줬었죠.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식이 동시에 이제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의 수익을 계산한다 그러면 일반인 환자 수 곱하기 5만 원 플러스 이제 20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20명이 안 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3만 원씩 줬었고 20명이 넘으면 20명 이상이 되는 인원에 2만 원씩을 더 줬었죠. 그러면 이제 20명 이하일 경우는 그냥 3x2 이러면 될 테고 20명이 넘어가면은 20명까지는 3만 원씩 20명이니까 6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앞이 60이고 그 다음에 20명에서 추가되는 인원을 계산해야 되니까 x2 빼기 20 하고 거기에는 2만 원씩 더 지급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제약식이 이제 그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설명 나오는 대로 하나하나씩 풀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진료 대상자가 전체 환자 수의 3분의 2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무상진료 대상자를 X2라고 했으니까 X2는 X1과 X2를 합한 것의 3분의 2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또 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하루에 30명 이상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X1은 30명 이상이어야 되는 식이 성립이 되죠. 마지막으로 무상진료 대상자와 일반인을 모두 합한 숫자가 하루에 150명까지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X1 더하기 X2는 150명 이하인 식 4번이 성립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풀면 되는 거죠. 이제 풀면은 뭐 여러분이 잘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일반인 환자 수는 50명이 나오고 무상진료 대상자의 수는 1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에 요 숫자를 대입하면은 병원이 유지되는 그 금액이 470만 원 정도가 되죠. 이것을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도표로 그리지는 못했을 텐데요. 뭐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도표를 제공해 드리면은 이런 그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최대치가 되려면 그 두 선이 만나는 그 지점이 50명, 일반 환자 수 50명, 무료 진료 대상자가 100명이 만나는 그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점이 수익이 4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그 수식으로 표현해서 풀기만 하면 그 뭐 수익금이나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을 계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모의 논술고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 다시 이제 정식으로 논술고사를 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인문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사회계도 뭐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주로 주제 자체는 사회적 문제, 그러니까 그 해당 연도에 올해 아니면 뭐 최근에 우리 사회든 아니면 전체 인류의 문제든 우리가 다루어야 될 아니면 우리가 풀어야 될 사회적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 의제들을 다룹니다. 그러나 그 의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교과적인 제재를 활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도 가져오기도 하고 사회의 기사나 뭐 이런 것들도 가져오고 어떨 때는 책에 있는 무거운 이야기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그것을
모두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소양, 인문학적인 능력, 아니면 독해력, 이런 것들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헌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리고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런 것을 평가한다라는 거고요. 그게 제일 먼저 제시되는 논제 1이 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묻게 됩니다. 논제 2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입장을 주죠. 그 다음에 입장을 주고 그 입장을 그 모의 논술에서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데서 찾아봐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이냐 분석적인 그런 추론 능력을 요구를 합니다. 예. 예, 사회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뭐 비판 능력 이런 것들을 보는데요. 논제 1은 마찬가지로 분류하고 요약해봐라 라고 하는 능력을 보는 거고, 논제 2 같은 경우는 특정 주장에 대한 비판, 그런 것을 주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평가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내고, 논제 3 같은 경우는 수리 능력을 묻게 되는데요. 이제 논술 주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원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답답하고 뭐 이렇게 논술이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띄고 교과서 내에서 뭐 내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논술 그 참고서나 이런 데 나오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그 뭐랄까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하면 뭐 스스로 위로도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논술 주제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주제를 여러분들이 찾기가, 그러니까 올해는 뭐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 인식을 둘러싼 갈등, 복지 문제, 인구 감소와 다문화, 이기주의와 공공성, 인간과 자연의 관계, 공동선,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올해는 뭐가 나올까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알 수 없는 거는 논술을 출제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올해 어떤 문제를 내야지라고 하는 것을 정해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논술 출제를 위해서 이제 그 출제위원들이 모이면 거기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이 주제가 시의성도 있고 또 학생들이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에 적절하다 정해지면 그 다음에 또 제시문을 이제 찾아서 여기저기 뒤적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의 일정한 경향을 찾아서 요거는 올해 요거 나온다 이렇게 쪽집게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그런데 이제 소진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주제 중심의 학습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 주제가 나오면 요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이런 거는 정말 이 논술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기억하거나 외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 사회는 이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세계적인 주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의제 이런 것에 대한 주목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려될 사항들은 뭐지, 이런 것들은 좀 이해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예, 작년의 문제를 보시면, 이거 작년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전 문제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논제를 여러분들이 도리어 주제보다는 논제를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인문 예체능계 같은 경우는 밑줄 근거만 볼게요. 논지를 비교 논술하라. 파란색 분 차이를 논술해라. 서술하고 논지를 비판해라. 이런 말 나오죠. 사회계도 마찬가지로 논지를 비판하고 어떻게 추구할지 논술하고 분류하고 비교 논술하고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을 보면 근거로, 기초하여, 바탕으로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죠. 그러면 논제에는 중요한 경향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경향이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당장 논술 시험장에서 딱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져 있는 텍스트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제, 질문이 구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는 것, 분류하는 것, 차이를 묻고 비판하는 것, 이런 질문들이 주로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조건을 준다. 그래서 조건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모의 논술고사도 보시면은
뭐뭐를 바탕으로 하여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 뭐를 근거해서, 뭘 기초해서, 뭘 바탕으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이 주어진다. 이 조건을 너무 가볍게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가볍게 지나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지식 중심으로 논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 이른바 출제자의 의도와 어긋나는 그런 답안을 쓰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도 텍스트의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너무 벗어나서 뭐 최근에 일어난 무슨 뭐 사회적인 뭐 현상이나 아니면 뭐 특정한 사건 뭐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런 나는 이런 사건도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텍스트 내의 범위를 최대한 지켜주는 것. 예, 그게 어찌 보면 인문학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텍스트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그것을 사회적인 사건과 연결시키는 그런 능력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첫 번째는 시사적인 거, 사회적 쟁점이 뭔지 파악하고 있어라. 다만 쟁점에 대한 찬반, 나는 뭐 그것에 대해서 난 좋아. 아까 나온 것처럼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면 나는 보편주의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선별주의라고 봐. 뭐 그래서 막 그 한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고 이러는 것보다 어떤 시사적이고 사회적인 사건이나 쟁점들이 있을 때 그 속에 담긴 조금 더 추상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원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을 사안에 대한 찬반으로 자신의 그 접근을 그냥 그 제한하지 말고 그 사건이 담고 있는 보편적인 주제, 보편적 의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따져보는 그런 연습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정 이론, 유명인의 주장이나 명언, 뭐 속담, 뭐 격언,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거를 요약 암기하지 마십시오. 가끔씩 그런 답안이 나오는데 그런 답안은 또 요상하게도 특정한 그 유명한 사람의 얘기가 여러분들이 썼는데요. 다른 학생도 그 똑같은 문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건데 같은 학교도 아닌데 학원이 같은 동문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은 평가를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뭐 고사성을 외운다거나 뭐 유명인 주장 명언 이런 것들 중심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텍스트를 갑자기 주어진 텍스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능력을 자꾸 키우려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특정 주제를 일방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예컨대 2013년 사회계 문제 중에 하나는 환경을 보존하자 매우 뭐랄까 거역할 수 없는 명령 같은데 모두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환경 보존하는 게 당위인데 왜 그걸 비판해야지? 라고 하는 건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도리어 환경이 더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다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형식을 지켜라. 분량이 600자를 요구한다 그러면 최대한 600자에 가깝게 쓰려고 해야 되는 거. 400자 쓰면은 일단 감점입니다. 예. 600자 쓰는데 800자가 넘어가요. 뭐 그런 학생은 거의 없지만 그럼 이 학생은 뭐 자기 조절 능력이 없네 이렇게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00자를 500자에서 600자 범위로 쓰라 그러면 최대한 550자, 560자 이 정도로 이렇게 분량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이제 정서법을 지켜라. 띄어쓰기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단을 구분하는 것. 그냥 1200자인데 못 쓴 답안은요 1200자가 한 문단이에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문단을 구분하는 연습도 잘 해보시고요. 그래서 몇 개 문단으로 나눠서 얘기할 건지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씨를 또박또박 쓰려고 하십시오. 네. 그거는 못 쓰는 글씨체도 괜찮습니다. 다만 또박또박 쓰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텍스트 해석 능력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암기한 지식보다는 제시문과 논제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제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지식을 전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그 다음에 지문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라, 비교 대조하고 분류하는 거, 이거 연습하는데요. 이거 연습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서로 해도 되거든요. 교과서 어느 그 뭐 국어책 갖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사회 뭐 모든 책 갖고 해서 갖고 펴놓고 한 페이지 있으면 이 한 페이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여보기. 아니 한 페이지에 5문단으로 되어 있는 거 한 문단으로 줄여보기. 뭐 다양한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로 나온 것처럼 두세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여본다거나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한다거나 여러 문단을 한 문단으로 한다거나 뭐 막 다양한 방법 하는 거죠. 그리고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글을 갖고 공통점 찾아본다거나 또는 차이점을 찾아본다거나 그런 연습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도움을 안 받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논술의 당락을 좌우하고 있고요. 수리 논술을 저희들이 이제 출제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수학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런 거 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이 친구가 얼마나 논리적인 추상화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화 능력이 있느냐. 논리를 묻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수식 자체는 고등학교의 평균 수준, 어떨 때는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뭐 미분, 적분, 뭐 행렬이 나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제할 때는 인문학 전공 출제위원도 그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이 문제 냅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겁먹지 마시고요. 대신 외면하지 마시고 몇 번씩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게 뭐 하자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논제 파악하는 훈련을 꾸준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이야기를 수학화하는 것,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수학이나 사회 선생님들과 이제 협업을 좀 하기를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실제로 보시면 이게 이제 뭐 작년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요. 재작년 문제군요. 지금 막 보면 가상마을의 ABC의 3개의 기업만 존재하고 이윤을 극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데 공해 물질을 기업이 어떻게 하고 정화 비용이 뭐 단위당 뭐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답안을 보시면 800 곱하기 x1 더하기 900 곱하기 x2. 산수란 말이에요, 산수.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느냐예요. x1 더하기 x2는 14보다 크거나 같다. 아까 전에 모의고사 설명이랑 거의 비슷하죠. 뭐와 뭐를 합한 것이 뭐보다 작다. 이런 정도의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번에 나온 문제군요.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말로 풀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추상적인 수학으로 만드느냐 요 연습이 조금만 되면 수리 논술의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이 해설을 듣는 모든 학생들이 저희 경희대학교에 다들 들어오셔서 좋은 선생님들과 또 좋은 동료, 친구, 선배들과 이제 젊은 나이를 이렇게 공부와 만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